지난번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셨어요. 아직도 그 할머니 댁 주변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오셔서 저를 픽업해서 가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댁 주변에 할머니 친동생, 여동생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빠가 그 할머니를 부르셔서 이제 같이 계시고 울고불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할머니께 대든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냥 그날은 그렇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다르게 좋게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신 게 처음이 아니지만 제가 엄마께 전혀 예상 못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에서는 할머니를 두둔해 드렸지만 그래도 약간 배신감?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느낌? 무조건 모든 걸 다 할아버지 탓으로 하셨는데 제가 엄마께 들은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엄마께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좋게 들리진 않았죠. 아빠 집에도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솔직히 가장 큰 복수라면 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나 엄마 댁으로 가거나 그러면 할머니가 거의 제정신을 놓으시겠죠? 그 정도로 화를 내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 잔인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고 속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하는 아빠 댁으로 가긴 갔는데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고. 그런데 그걸 이제 너만 알고 있어라. 또 할머니한테 알려주면 이제 나는 너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노인네 또 오면 너무 싫으니까, 우리 집 아는 거 싫으니까 절대 나중에 다시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아빠 어디 사는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차 속에서 아빠 댁으로 가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아빠는 아까 도착하셨을 때 직접 보시고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빠한테 그러셨던 건 저도 알고 아빠도 알지만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건 처음 목격하시는, 그래서인지 보시고도 잘 안 믿기시는 그런 표정이셨고, 또 어떤 의미로는 그냥 믿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그 집에서 살아왔다는 게 아빠로서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들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어리벙벙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앞만 보시면서 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빠랑 이런 대화를 나눈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저희 엄마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고 어떤 질문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빠랑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 노인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낮에 엄마를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 거예요. 아니, 엄마를 만났었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엄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사셨을 때 엄마를 괴롭히신 게 할머니셨고, 아빠가 회사 가시면 이렇게 거의 신데렐라 계모가 신데렐라 취급하듯이 그렇게 안 좋게 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힘드셨고,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니까 할머니께 들은 대로 할아버지가 경찰을 부르셔서 주거 침입죄로 엄마를 쫓아내셨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 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넌 할아버지는 끝까지 나한테 신사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그러셨는데 너네 할머니가 굉장히 딴지를 거시고 또 두 얼굴로 너희 아빠 앞에서는 안 그러시고 내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야이씨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 아직 결혼 허락받기 전이라서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사귀고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웃기는 애는 걔? 그걸 너한테 말을 해야지. 그리고 걔 좀 몇 달 동안 계속 집에서 갇혀서 살다가 좀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 물론 성질 더럽고 그런 거 내가 다 알지 니네 할머니. 그런데 또 그렇게 두 얼굴로 그러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걔는 뭘 보고 그러는 거야? 막 그 큰 집을 그 일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데도 일부러 엄마한테 다 걸레질 하라고 무릎 꿇고 한복 입고 시키시고 그걸 또 지켜보시면서 여기 덜 닦았다 여기 먼지 있다 그러시면서 꽃장을 부리셨다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그리고 또 큰 고모가 여기에서 제가 큰 고모와 세나한테 쌓인 게 많거든요 제 속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께 들은 말씀을 다 옮기면서 약간 고차칠 비슷하게 속풀이를 했습니다. 엄마 말씀에 의하면 큰 고모가 그때 대학 준비하시고 계셨는데 엄마한테 좀 안 좋게 대하셨대요. 둘째 고모는 엄마를 새언니라고 부르고 막내 고모는 그냥 아예 부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를 하녀처럼 취급하진 않았는데 너네 큰 고모는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진짜 성질머리 못돼 처먹어가지고 엄마를 계속 하녀처럼 부리는 거야. 자기 개인 하녀처럼. 그것도 새언니 소리 절대 안 하고 저기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기요 라면 좀 끓여다 주세요. 저기요 약고추장님 밥 좀 비벼다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거 다 해줬거든 하나하나. 토도 안 달고. 그랬는데 끝까지 새언니라고 안 부르더라 니네 큰고모. 그리고 제가 큰고모 집에 아빠가 저를 항상 두고 가셨을 때 저한테도 안 좋게 대하셨어요. 세나가 저에게 버릇없게 굴고 또 제 물건도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고모는 끝까지 세나 보호하신다고 그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시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 학교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써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을 주시면서 큰고모께 너가 이런 거 잘 아니까 지은이 다 준비해서 부족한 거 없게 보내줘라 이렇게 하셔서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고모랑 이제 쇼핑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런 포멀 디너 때 입는 정장, 옷 그리고 액세서리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다 샀어요. 고모가 잘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 수트케이스에다가 넣어놓고 가기 며칠 전에 샀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에. 그런데 예쁜 상자 같은 데 넣어서 옷 아래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체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학교에 도착해서 짐을 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고모께 전화 드렸더니 또 어디다 빼먹고 덜렁거리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후에 할머니께 들었는데 아니 그 세나년이 질투나서 네 거를 꺼내서 밤에 너가 몰래 잘 때 꺼내서 그걸 변기에다 버렸대 글쎄. 그런데 귀걸이 목걸이 그런 가느다란 거 버렸는데 귀걸이 한 짝이 그 변기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큰고모가 그걸 발견해서 세나를 추궁했나 봐. 그랬더니 왜 언니만 이런 거 사주고 나는 안 사주냐고. 그래서 질투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막 욕해줬지. 딸년을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 지인이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나한테 화내고 나랑 얘기 안 해 지금.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세나가 너한테 그랬다고? 네 걸 훔쳤다고? 싸가지 없는 년이네. 쥐는 있을 거 다 있으면서 왜 그런데? 웃기는 년이네. 제가 아빠한테 속에 있던 말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또 세나 욕을 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큰고모 욕이랑. 근데 약간 제 편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생전 처음으로 약간 아빠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유치하지만 그 정도로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집에서 제가 겪은 일이 여기다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다시 엄마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엄마 만나겠다고 아빠랑 얘기하고 할머니랑 큰고모께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그냥 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고 특별히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는데 큰고모는 절대 안 돼. 왜 만나게 해주는 거야 이제 와서. 하지마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그러시나? 근데 엄마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찔리는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자꾸 할아버지가 엄마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아빠 그때 출장 가셨을 텐데 경찰 불러서 끌어내셨다고 주거 침입죄로 문 걸어 잠그고 엄마가 문 두드리시면서 우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엄마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빠가 바로 야이씨 걔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때 갇혀 있어서. 그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지를 챙겨주고 지를 보호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한테 좀 못되게 굴었다고 그러는 거야? 평상시에?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냐? 너네 할아버지는 큰 그림을 그려서 너네 엄마를 쫓아낸 사람인데 뭔 소리야 이게. 내가 그때 일하고 돌아오니까 너네 엄마 없어졌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 그 너네 외할아버지 갑자기 사업 망하셔서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걔네 텐트에서 살고 그랬어. 바람 숭숭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임신한 애가 그런 데서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한 건데 무슨 소리야 이게. 웃기는 애네 걔. 그런데 제 눈에는 엄마가 거짓말 하시는 것 같진 않았고 또 따로 엄마를 부르셔서 큰 돈도 주시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일은 다 있고 잘 살아라. 애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워줄 테니까 그러셨대요. 야이씨 너 진짜 너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몰라서 그러지? 너 할머니한테 들었어 안 들었어? 아빠 노래 잘해서 가수 될 수도 있었다는 거 들었어요. 그래 아빠 그때 대학교 때 밴드도 있었어. 노래 잘해서 그때 학교 축제에서 노래했는데 방송국 PD가 보고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드님 좀 키워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니네 할아버지가 쫓아냈어. 무식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방에서 기타 가지고 와서 나 무릎 꿇리고 그걸로 내 다리 내리쳐서 내 다리가 부러졌어. 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도 다 큰 자식을 어린애라도 그렇고 그렇게 폭력을 써서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그게 인간이냐? 나는 그 새끼 인간으로 안 쳐. 어디다 대고 지금 그 새끼 편을 들고 앉아있어? 저는 지금까지 아빠 편을 심적으로도 겉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 같아도 할아버지를 안 먹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빠처럼 그렇게 멍청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멍청하게 그렇게 할아버지께 어른께 욕을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위인지 알고 그렇게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고 그게 절대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지만 그냥 심적으로 다시는 보지 않고 싶었겠다. 나 같아도 저련했겠다. 그런 느낌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의 좀 사고 날까봐 걱정되는 그 정도로 되시길래 그냥 그만 멈췄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 그냥 엄마 다음번에 만나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 댁으로 가면서 또 계속 아빠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집은 그냥 미쳤어. 너네 할머니도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사실. 솔직히 우리 집이 예전에 정말 가난하다가 너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진짜 매일매일 일을 미친 듯이 해서 김밥 팔아서 모은 돈으로
택시 사고 그 운수회사가 그렇게 커진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자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 구질구질한 궁상을 못 버리고 니네 할머니가 계속 분위기를 깨는 거야. 니네 할아버지는 약간 그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일본도 갔다 오면 이것저것 신기한 거 사오고 가구도 다 최고급으로 바꾸고 뭐 전축 그런 것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것들 사고 강아지 스피츠 강아지도 사오고 우리는 너무 좋았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니네 할머니가 산통을 다 깨는 거야. 이거 돈 아깝게 왜 사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또 니네 할아버지가 구멍 났다고 버린 그 반스를 니네 할머니가 기워서 입는 거야. 야, 생각해봐라. 세상에 그딴 구질구질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나 같아도 싫겠다. 아우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싫어. 아무튼 그런 면은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 회사는 우리 엄마가 키운 회사고 이혼할 때 너네 할아버지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 그 새끼가 지가 싹 가져가더라고. 얼마나 얘가 빠졌냐? 우리 엄마 건데 지금 내가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왜 지가 하고 앉아있어? 아무튼 너 다음에 엄마 만나면 걔한테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하던가 그래야겠어. 무슨 헛소리야 얘한테? 너 이 얘기도 알아? 할머니가 해줬어 안 해줬어? 아니 아빠 진짜 아기 때 아까 얘기하던 그 가난하던 시절에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김밥 말아서 나가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네 고모들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아빠만 이제 단칸방에서 새들어서 살면서 혼자 남겨두고 가는 거야. 뭐 애를 돌봐주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걸 해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단칸방에 아기를 혼자 두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나간 거야. 근데 이제 아빠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창호지 손으로 구멍을 내서 밖에 열쇠를 풀어서 밖으로 나온 거야. 나와서 이제 쓰레기통을 뒤신 거야. 밥을 뭔가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너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올 시간 즈음이었는데 그걸 보고 니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한테? 아니 다짜고짜 애를 패대기 치면서 그냥 때리는 거야. 발로 차면서. 네가 거지냐? 이 새끼야? 네가 거지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거지지 뭐냐? 그게 거지지 뭐냐? 그게 거지가 아니야? 왜 나한테 난리야? 자기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거면서 애를 불쌍하게 여기질 못하고 애를 때리고 패고 개패듯이 그게 인간이냐? 내가 거기에 한이 맺혀서 너를 한 번도 너한테 내가 손을 댄 적이 있어? 나는 절대 애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그러지 않거든. 니네 할아버지한테 한이 맺혀서 그런 거야. 때릴 일이 있어도 꼭 회초리로 딱 정해진 곳만 손바닥이나 중아리 그렇게 때릴 거라고 나는 결심했었어. 그때 이미. 아빠가 너 때린 적 있어 없어? 없지? 저는 여기에서 속으로 약간 웃었는데 아빠가 착한 아빠라서 무슨 인격적인 아빠라서 저를 때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저는 맞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었고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저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걸 들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었고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아무튼 그날 처음으로 아빠께 아빠 쪽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왜 그렇게까지 할아버지를 싫어하시는지 약간 처음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가 모든 행동을 하신 것들이 잘하셨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 근원적인 마음에 쌓인 그런 건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와 왜 그렇게 달랐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는 엄마의 입장이 있으신 거고 전혀 거짓말을 하신다고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냥 제가 아는 저희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엄마는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다 고려해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말들이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빠와 그렇게 길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교감? 그런 걸 느끼긴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 댁으로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또 다음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냥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집안에서 겪으면서 느낀 건 이 모든 가족 안에서 생기는 희노애락 그리고 문제들, 사연들이 저는 그냥 이미 겪을 만큼 너무 많이 겪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상 겪고 싶은 것도 없고, 행복한 부분들마저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겠고, 그것들조차 한정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다들 각자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냥 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긋지긋한 것도 있고 이미 겪을 만큼 겪어봐서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물론 제가 주축이 되어서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겪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할머니와 계속 살면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제가 겪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 도깨비 드라마의 도깨비처럼 몇백 년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선균 배우가 주인공인데, 그 이선균 배우의 격가지로 어릴 적 동네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그 이선균 배우의 입을 통해서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그 친구는 동네에서 유명한 모범생이었고 다들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우리 동네를 빛내줄 그런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럴 애다.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공부도 전교 1등이고 그랬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훌훌 버리고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유 캐릭터에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아무런 괴리감이 없이 바로 이해가 됐어요. 나는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친구는 약혼자까지 있었고 굉장히 착하고 음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도 그것마저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여성은 지금도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절대 눈 깜짝도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그냥 다 부질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어도 다 어차피 이방인일 뿐이고 다 타인이고 다 개인이고, 그들과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들은 정말 포장지 다 벗기고 밑바닥 훤히 드러나게 표현을 하자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배가 불러서 버리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 공허함을 우리가 마주하면 거의 관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죽을 때까지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느니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꾸 기쁨을 만들어내고 슬픔을 만들어내고 노여움을 만들어내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같은 맥락으로 무풀보다 낙풀이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 인간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가족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심심하니까 자꾸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느꼈어요. 물론 그걸 의식하고 나 오늘 심심하니까 문제 일으켜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공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라고 다른 신경 쓸 게 있는 거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삶의 본질을 일찍이 깨달은 그 이성균 캐릭터의 친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숙세를 떠나서 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밍웨이 같은 작가는 스스로 삶을 버리고 죽음을 택한 거고 제가 해밍웨이의 모든 책을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이 사람도 그걸 깨달았구나. 이 삶은 공허하고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스스로 먼저 떠났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해가 갔고. 그리고 이건 그냥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는 저만의 생각인데 그런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이걸 깨달으셨는데 본인이 깨달은 게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리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 공허함만 계속 자신을 때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사시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그분들과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분들과 다른 점은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상에서 소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동안은 어떻게든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겠다. 어떻게든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살려고 하겠다. 저는 그게 돼요. 그게 다른 점 같아요. 그분들과. 그렇지만 제 근원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분들과 같은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찰리 채플린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진심.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들은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드라마인데 그게 이 공허한 삶에 던져진 그걸 일부 망각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의식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공허함에 대적하는 무기로 쓰면서 사는 게 희노애락을 창조해내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불쌍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렇지만 멀리에서 제3자 입장으로 빠져서 드론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부질없고 다 우습고 다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코미디, 희극 같은 우리네 삶. 저는 그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가장 간략하지만 또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우리의 삶.